더 앞서가기 위해 정작 목적지를 잊고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들의 작은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들이운 채 말이죠. 단어를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아빠가 주말에 계속 공부하라고. 초등학교 때 중학 수학은 다 마스터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선행 어느 정도까지가 나가야지 더 좋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해서 뭘 못해요? 뭘? 공부를 지금 몇 학년이라 그랬어요? 6학년 6학년인데 공부가 잘 안 돼. 어려워요? 왜 공부가 힘들기만 할까요? 방법을 몰라서는 아닐까요? 진짜 배움은 스스로에서 시작됩니다. 내 아이의 공부 독립. 모든 부모의 바람이자 저 역시 꿈꾸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10수년간 바라본 교육 전문 기자이자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육 전문 크리에이터인 방종임입니다. 저도 아이의 공부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는 엄마입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맞을까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부모의 숙제가 아닐까요? 저 역시 오랜 기간 교육 현장을 누비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거든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죠. 자, 여기는 대치동인데요. 그 뒤편으로는 한티역 학원가거든요. 대치용 학원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학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학교랑 학원하고 집이 걸어서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또 교육적인 수요가 있고 학원도 같이 따라가니까 이런 지금 오늘날의 지금 대치동의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이면 대치동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이들의 커다란 가방 안엔 어떤 기대가 담겨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6년을 입시로 간다고 그래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어떤 체력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일찍 들어오면 지나치게 경쟁을 하면서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굳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대치동을 주 무대로 활동해온 학군 전문가 심정섭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배우는 환경을 찾아 심정섭 씨는 충북 증평으로 이주했는데요. 사실 유치원 저학년 때는 이런 시골의 작은 소도시에서 다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고 저는 가장 기본은 몸 튼튼 마음 튼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 이전에 지금의 이제 관심은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문제집 푸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런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에 교육적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조사어 사람인 그 뜻이 뭐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트남 어딨지? 여기 있지. 베트남 인사말은 뭐야? 자연에서 배우고 탐구하는 경험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가 좀 낮에는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저녁 시간에는 좀 심심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런 글이라든지 아니면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좀 자라서
자연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비 안 오면 오늘 딱 좋은데. 계곡에서 물고기 잡을 수도 있었는데 비 안 오면. 아고 재훈이 재민이 왔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찾았나 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가꾼 예쁜 꽃밭도 구경하고 숨겨져 있던 보물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쥐고서 뱉어야지. 어우 됐다. 와, 야, 독특이. 어머, 여주 아닌가요? 자연은 아이들의 오감을 깨우고 호기심을 키워주죠. 어때? 와, 근사한 오두막에서 직접 딴 수박을 먹는 기분이라니. 엄마도 드리고. 아, 할머니가 이거 다 공사 주신 거야. 몸 튼튼, 마음 튼튼, 배움의 근력을 길러주는 밑거름이죠.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자연 속에서 오감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입시를 20년 해보니까 먼저 빨리 뛴다고 오래 뛸 수 있는 건 아니다. 입시나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 한 마라톤 같은 건데 초반부 한 뭐 3km를 빠르게 달린다고 그래가지고 끝에 완주를 잘하는 건 아닌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아이가 영향이 되는 아이들이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나 이런 거는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그대로 있어. 청개구리다. 아이고.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경험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 그 기회를 찾아온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해봤으면 이게 딱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시골로 온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놀 수만은 없죠. 초등학교 고학년 공부도 해야 합니다. 6학년 아이니의 시간표가 빽빽한데요. 혼자서 공부하는 모습 제법 의젓합니다. 9번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화이팅. 그럴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 그러면? 별표. 하고 11번 먼저 해야지. 11번 먼저 하고 나서. 아니 11번부터 하고 있어? 아이 공부에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냥 9번 도전이야? 11번을 하고 있죠. 모의 제곱 마이너스 모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A, B로 놔두는 거야 일단. 어? 5x 2. 아니 이거 바로 여기서 도형 그냥 쉬우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제. 뒤처지지 않게 이끌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야 할지 아이니 아빠는 아직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11번 다시. 11번도 다시 해요? 그렇지 11번 다시 해야지. 몇 분? 4분. 아이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 부모님들 많이 노력하시죠? 앞서 수학 시험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던 위찬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6학년 의찬이는 혼자서 공부합니다. 성적이
괜찮은 편이고 학원을 안 가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찬이가 혼자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만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문제집을 분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권짜리 돼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언제 다 끝내지? 이 두꺼운 문제집을. 저는 이제 항상 학습 내용을 줄 때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나눠서 주는 편이에요. 또 하루 분량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아, 나 오늘 이거 다 하면 내 학습량은 되는구나. 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다 했다. 엄마, 나 풀었어요. 안 어려웠어? 괜찮았어? 처음 한 건데? 자신 있어? 게임 해야지. 채점하는 엄마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눈여겨보는데요. 의찬, 이거 적용하기 부분. 요거는 시간 갖고 다시 풀어봐. 이거 엄마 봤을 때 앞에 거 할 수 있으면 뒤에 거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아이의 풀이 과정까지 세심히 살펴봅니다. 적용한 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네. 천천히 풀어봐. 네. 자, 틀린 것만 다시. 아이고야. 공부가 쉽지 않지? 기본은 집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의찬이 학습 분량을 정해주는 거. 두 번째는 의찬이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주는 거. 공부는 결국 스스로 하는 것임을 부모도 아이도 잘 알고 있는데요. 걱정이 아예 없진 않지만 속도에 대한 균형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수준, 아이의 수준. 그 다음 속도. 거기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내가 뛰고 싶지도 않는 거죠. 네. 다다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순간 선행을 막 하다 보면은 좀 다다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중고등 가면 부모님 원망한다. 나 왜 빨리 안 시켜줬냐고. 선행 왜 안 시켜줬냐. 이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속도를 너무 빨리 하고 싶진 않다. 4개 있는데 요만큼은 빠졌잖아. 그러니까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4개가 있어야 됐는데 한 귀퉁이씩 빠졌으니까 그건 3개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원칙이 있다는데요. 그다음에 아니지, 얘는 36. 여기는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의찬아, 이게 어게인 해서 의찬이가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풀 수 있는데 수학을 풀고 답안지를 확인해 보고 이제 다시 풀어보면 이제 풀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항상 시험을 다 못 맞고 자꾸 틀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는 게 제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의찬아 틀렸어. 틀렸어? 왜?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봐. 의찬이가 조금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봐. 틀린 부분에선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볼까? 아빠가 봤을 때 1번에 5와 2분의 1. 오케이. 두 아이를 위한 공부법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학교 수업 플러스 집에서 그냥 뭐 정해진 문제집 없이 그냥 뭐 기본 개념서 이렇게 공부는 학원이 있어요.
중학생이 돼서도 혼자서 잘 공부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하면 언제까지 하면 네가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니도 자기가 정하라고 그러고 그거를 풀면서 못 푸는 문제도 있고 잘 푸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낱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거나 못 찾을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해야 될 일은 그날 공부가 끝났으면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해두는 그런 습관은 낱장으로 공부하기보단 중요한 문제나 틀린 문제를 스크랩해서 복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니네 가족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선행 진도는 저희 학년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나가야 너 어디 나가고 있니? 저 중3 초기요. 충분해. 너 더 나가고 싶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없는 새로운 심리형 같은 거, 심화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 힘으로 안 풀리는 거를 부여잡고 있고 한 문제당 적어도 30분, 40분 정도 숨겨놨던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밟는 게 그게 유일한 수학 공부야. 그 과정은 현행 때 열심히 해도 충분해.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될까 근데 알아서 해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러니까 선택을 줬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또 검사나 확인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고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니한테 점점 주도권을 주긴 주셔야 돼요. 6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언제쯤은 떼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아버지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아이니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오르지. 깊이 있는 사고력 문제에 도전해보고 아이에게 공부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는 여호원, 여호용 쌍둥이 형제. 뭔가 저희가 무슨 어디 학군지에 살았다거나 무슨 막 되게 막 뭐 엄청난 사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의 중요성이거든요. 기본적인 올바른 학습 습관이 몸에 잘 배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체력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막 눈덩이가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굴러가게끔 해서 계속 점점 그게 더 실력을 키우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올바른 습관인데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을 튼튼히 쌓아야 비로소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 돼 있으면 이제 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요 형태로 바꾸는 게 기본이거든요. 일단은 학부모님들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거는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이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해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심리는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인데 옆에 있는 옆집 아이가 중학교 3학년 걸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기 때문에 선행을 시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력이라는 거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깊이인데 문제는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러니까 학생 기준으로는 본인,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의 기준을 두고 우리 아이의 실력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최선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중심을 아이에게 두고 판단을 하다 보면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깊이를 더해가는 것. 진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공부겠죠. 공부는 다 열심히 한 거예요. 사교육비를 보면 지금 이 그래프랑 너무 똑같잖아요. 자녀교육서를 집필한 김현주 작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는데요. 인별 시험도 아닌데 안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사교육을 했구나. 상위 1%만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
현행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현행이 잘 되지 않고서 선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현행을 잘 하고 있는지 꼭 체크하시라는 거, 언제나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아이가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김현주 작가는 책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자녀가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있어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근데 공부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이제 크잖아요. 아이가 2살인데 잠이 안 온대요.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봐. 강연 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있어서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거든요. 많은 부모와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한테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장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비교하지 않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열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표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든 부모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건 아시죠? 사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는 엄마 중에 한 명으로서 막 불안감?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학원을 보내자니 제 마음에 꼭 맞고 아이들에게 꼭 맞는 학원을 찾지는 못하였고, 근데 이제 주변에 엄마들이 하나둘씩 학원을 들어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기 시작하는데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 학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 영어 유치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원 없이 뛰어놀게 해주고 싶은데 이 동네 애들이 안 놀아요. 놀이터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4학년까지는 영어는 끝내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작가도 같은 부모이기에 이해하고 공감되는데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뭘 아이한테 해줘야지 아이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다들 나 때문에 아이한테 뭔가 해가 되면 안 돼. 내가 뭘 해야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아이랑 같이 하는 게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급한 일은 바쁜 사람한테 시키라는 말 있잖아요. 바쁠 때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김현주 작가는 본인의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바쁘게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 영정. 네. 반갑습니다. 리뷰 써주시고 반가운 분을 만나셨나 보네요. 제가 좋아요 눌렀더니 또 이렇게 와주시고 해서 연결되고 인스타까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 이때는 논술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수학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학년이 4학년입니다. 초등 4학년이요. 4학년이니까 지금은 뭘 해야 돼? 이거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흔들리는데 그래 그런 사교육이 필요가 없대 이러니까 읽어보고 감사한 거예요. 좀 외로웠거든요. 네. 사실은.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외롭다. 외로웠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외로웠는데 동지를 만난 것 같다는 맞아요. 그 말씀. 다른 아이들의 진도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 때문에 아이가 흔들리면 저희도 흔들리고 저희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부모들과 고민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셨군요. 이제 저희 아파트 내에서 수학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매일 이제 가서
예습 복습을 하고 선생님 놀이를 통해서 학원이 아니라 네. 학원이 아니고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서 엄마들이 봉사활동처럼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진행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마을에서 수학 모임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 수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가서 하고 학교에서 또 해보면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러니까 시험지를 저한테 가져와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긴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 자기 이제 너무 좋은 거죠. 미래에 알 수 없는 꽃밭이 있는데 그 미래에 알 수 없는 꽃밭을 위해서 현실이 지독하게 괴로운 게 맞느냐. 부모라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같은 마음의 동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죠. 라온이 엄마 의인 씨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까 수정 해준 거 그거 봤어? 선생님이 수정 많이 해주시지 않았어? 그거 다 외울 수 있겠어? 수요일날 엄마 해야 되는데? 나 세 줄 외웠어. 우와, 몇 줄 중에서? 열 줄 넘는데. 와, 할 수 있어. 저녁 퇴근길. 학원에서 라온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 의인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모든 워킹맘이 그렇듯이요. 그 사이 4학년, 라온이는 기특하게 공부하고 있네요. 라온아, 다 했어? 연산하고 있어? 엄마는 15분에 나갈 거야. 15분에 같이 나갈 수 있겠어? 퇴근하자마자 저녁 챙기랴 바쁜 와중에 또 어딜 가는 거죠? 넌 갔다 와서 치워야죠. 라온이의 수학 교과서를 챙기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향합니다. 가자. 라온이 잘 가. 화이팅! 단지 내에서 6학년 아이의 공부를 지도한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었고요. 스스로 개념 정리도 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 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메타인지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머릿속에 이제 수학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온이네가 사는 아파트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로 주민 모임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한 곳인데요. 동네 돌봄터, 동네 책방, 동네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공동체 마을, 공동체 관계, 공동체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만들어가고 활동을 하면 수학이 아니라 뭐 축구일 수도 있고 뭐 놀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제별로도 또 다양하게 엉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어떤 구멍이 있고 사교육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이런 공동체 교육의 영역이 실제로 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어떤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을 기대하고 또는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공부와 배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인데요. 최근 한 시민단체와 수학 공부 모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게 뭔지, 불안한 게 뭔지, 또 괜찮은 게 뭔지. 이 공부에 대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빼먹지 않고 꾸준히 알아서 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힘들어했던 큰딸이 그 수학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서 자기가 설명을 되게 뭐 알아듣게 잘한다는 그런 자랑을 하고 뭐 안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지 않고 되게 즐겁게 다니고 있어서 5, 6, 6월 달에 받은가 6월 말에 애들이 넉 달을 여기서 있으면서 몇 가지 설문을 했는데 수학 공부 걱정 없는 마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설명해보는 선생님 놀이. 7의 몫이 0.1 몇이었잖아. 그럼 하랑아, 몫이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편이 같은 라온이도 수학은 학원 대신 이곳에서 공부합니다. 70도에 가까우니까 얘도 70도예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었다가 학교에서 맞아오는 수학 점수도 좀 낮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흥미를 잃었었는데 수학 모임을 하면서 개념 위주로 준비를 하고 예습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을 또 반짝이는 눈으로 듣고 결과가 결국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라고 라온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고 아픈 날 빼고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이 수학 모임을 갑니다. 결국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오 맞아. 그러면 3번은 맞아.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6분의 4요. 맞아. 색칠하지 않은 하윤이를 지도하는 채영 선생님은 대학생.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좀 하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주면은 그냥 하고서 그냥 바로 다음 것도 막 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서 더 뭔가 알려주고 싶고 아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게 느껴지니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2 나누기 4예요. 12분의 4. 그럼 얘는 몇 개, 전체가 몇 개로 나눠져 있지? 전체가 1대1로 하니까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것도 딱딱 집어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만들기. 예비 교사를 꿈꾸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활동입니다. 이 수학교과에 대한 어떤 좀 기반을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전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긍정적 에너지가 제공되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라죠. 백분율로 보니까 성공 확률은 누가 더 높았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그건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하고. 너무 완벽해. 사실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거의 중학교 때는 수학을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만의 수학 공부법을 확립하고 성적이 점차 오르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생겨서 제 확립된 공부법이나 공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멘티 학생에게도 전달해주고 나아가 그 학생이 나중에 또 저처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학 성적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나 고민까지 멘토들과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작년에 사실상 수학을 진짜 못했고 그래프도 어려워했는데 쌤이 다 알려주시고 항상 말 거는데도 귀찮으시지 않게 말 들어주시고 고민도 항상 자기 일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1대1 멘토링을 통해 학습은 물론 정서적 성장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주도성이 핵심이지 사교육이 핵심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메인 변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사교육 받는 애들 중에 성공한 애들은 다 자기 주도적인 애들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 애들이 그 애들에게 사교육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나타내는 그 좋은 현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게 그냥 사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내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만의 공부 비법.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자기주도, 그다음에 계획 세우기, 약간 그 두 개로 약간 저의 그 입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원래 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내가 한번 자기주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와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많은 과목이 생기더라도 계획을 잘 분배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학원을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인강이랑 학교 수업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인강 위주로 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계속 학원을 여러 가지 다닌 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원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스스로 보완할 방법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비결 역시 공부 독립이었습니다.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며 주도적으로 공부했더니 입시에서도 성공한 거죠.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행이 막 진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6학년 때 학군지, 저희 지역의 학군지로 이사를 갔거든요. 뭔가 문제는 풀 수 있고 이해도 했긴 한데 궁극적인 이해는 못했던 거죠. 내가 수1을 했다, 내가 수2를 했다, 내가 미적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시작되게 되면 어디 가서 뭐를 수업을 듣더라도 안 들어도 되겠네 이런 식의 허영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허영심이라는 거는 오히려 저희를 갉아먹게 돼요. 절대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통해서 70% 정도의 이해도를 가졌다고 치면 그 30%를 채울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게 허영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도 안 나왔고 사고력 수학도 안 했고 자사고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지방에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행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여러 부모님을 만나보면 저는 항상 부모님이 아이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대해서 부모님과 아이의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강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냥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이의 행동에는 아이의 의도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선택은 아이가. 네, 그거는 선행이든 학원이든 뭐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든 그건 모든 것은 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는 부모님을요. 아이니네 아버님이네요. 주말이면 반복되는 일상. 아이나, 주아이, 아빠 이제 집에 간다. 아빠 집에 간다고. 기차역에 내렸어.
10년 가까이 아이니 아빠는 주말 부부로 지내며 수도권과 전북 고창을 오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공부가 좀 요즘 많이 봐주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어떤 부분이 좀 덜 돼 있을까.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좀 보탬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빠는 힘든 줄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 정읍역에서 다시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고창. 진아, 아빠 왔다. 집에 오자마자 아빠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왔다.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아이니 공부를 점검하는 일. 네. 오늘의 진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계획 거? 네. 자, 일로 와, 이제. 아빠한테 보여줘봐. 아이나, 계획 세운 거 지금 아빠 한번 보자. 스스로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월요일이 플랭크스 51 수업부터 했어요. 근데 왜 체크 안 해놨어, 여기다가? 했으면 체크하라고 했잖아. 색깔 바꿔서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더 티나게. 근데 무조건 이렇게 밀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안 됐다고 생각해, 아이는?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아이디 계획 세울 때 할 만하게 만든 거잖아. 근데 보니까 할 만 안 해요. 밤에 여기 계획대로 안 돼서 밀려서 그런 거잖아, 밤에 자는 시간. 그래서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했고. 부모의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죠. 이제 저기 메꾸는 거는 오늘까지 하는 거 얼마나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점검하고 아빠가 채점해주고. 아이니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거는 영어도 조금씩 밀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숙제하는 것도 해야 되고. 국어 숙제? 오늘 학원. 학원 개편하고 예. 학원 숙제 다 한 거 아니었어? 오늘 할 거 있다는데. 오늘 할 거면 남은 거야? 예. 계획을 세울 때 다음에 할 게 뭔지를 아이나,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아이나.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계획 세우는 거 하지 말고 토요일 날 꼭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 그럼 아이니가 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계획 세워야 돼. 그럼 아이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아빠, 이거 그냥 문제집만 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울 때부터 아이니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누가 옳은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갑자기 바꾸긴 어려워도 컨설팅 이후 아빠는 조금씩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중간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설명을 원했다면, 지금은 정진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아이니에게 정도 그냥 기회를 주는, 맞다 틀리다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니가 생각하는 걸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는 거는 또 아이니의 몫이 될 것이고. 아이는 그 믿음대로 잘할 겁니다. 차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네. 근해 공식이 필요한 이유는 2차 방정식이 되면은 x에다가 각 해를 구해주잖아요. 근? 네.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요. 근해 공식 없이는 못 풀어요. 풀 수는 있는데 규칙, 패턴이 똑같아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내면. 근데 해내면의 기준이 아이니 기준이 약해서 그래. 엄마가 이미 얘기했지? 그냥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도 계획 대비 안 된 게 많이 나와서 이걸 또 어떻게 메꾸나 이제 고민이 되는구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검증을 매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매일 확인하는 거 부모가 계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럼 자기 주도가 아닌 것 같고. 내 아이의 공부. 정답은 없고 답을 찾아가는 길 또한 때론 어렵기만 합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는 마음. 어쩌면 부모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공부가 아닐까요? 언젠가 그 길의 끝에서 당당히 서 있는 독립적인 아이를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부모인 우리도 한 걸음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얘들아 어때? 주아인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어? 공부는 결국 더 행복해지기 위한 여정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여정에서 불행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